지금 창의 융합 특강이라고 저도 듣고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주로 내는 책이 몰입법 책도 내거든요. 그래서 몰입법이나 양심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몰입과 양심이 제 강의의 큰 주제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도 얼마 전에 가서 강의한 게 몰입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강의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도 몰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양심이다라는 걸 강조드렸어요. 뭐냐면 몰입과 양심이 둘이 아니고요. 동양 고전에선 하나입니다. 몰입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얘기가 장자나 순자 보시면 다 나와요. 몰입을 하면 신통이 난다. 몰입을 했을 때 신바람이 난다. 이런 내용들은요. 이미 서양에서 우리가 몰입 얘기 듣기 전에 이미 동양에 쌓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인문학하고 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사학과 철학과를 나왔는데 사학과 철학과 인문학과 가서도 사실은 그게 제대로 그 전달이 안 돼요. 사실은. 고대의 그 느낌들, 지혜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전공학과에 가도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요즘 시대의 마인드로 고대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고대의 눈으로 고대를 보면요. 인간이 변치 않는 게 많습니다. 물질 문명은 날로 변하지만 정신 문명이나 인간의 마음의 이야기는요. 살아가는 이야기는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최고의 지혜들은 지금도 최고의 지혜인데 그거를 너무 우리가 요즘식으로 옛날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어떤 삶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사실은 역지사지나 소통이 잘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소통을 하려면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눈으로 그 사람 말을 들어버리면요. 다 왜곡되고 이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조, 융합 다 좋은데 근원에는 소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양심적인 어떤 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인문고전의 동서양 모든 인문고전의 핵심은 양심이에요.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전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이 몰입입니다. 동서양 고전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서양에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그분의 니코마커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윤리에 대해 얘기합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올바른 삶에 대해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뭐로 끝내냐면 명상으로 끝내요. 가장 행복한 삶은 명상인 것 같다. 왜냐?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돈도 필요하고 상대방이 필요한데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요. 고요한 이 내적 성찰을 통해서 우주의 질서, 신의 질서를 완미하는, 음미하는 상태. 우주의 결을 내가 우주와 하나가 돼서 음미하는 건요.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게 필요 없고 내 마음의 집중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을 강조하면 그러면서도 그 명상이 명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명상을 통해서 우주의 질서를 우리가 우주의 결을 있는 그대로 읽어낸 만큼 현실에서 더 어마어마한 지적 도덕적인 작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개인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경영에 대한 얘기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 모든 핵심에 명상이 있다는 이런 전통은요. 동서양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서양을 볼 때 서양은 동양이랑 다를 거야 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동서양이 똑같고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동서양의 모든 인문학이 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성, 서양에서는 이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동양은 양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같은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을 하고 악을 안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요게 요즘 용어로 뭐냐면 영성지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중지능 이론 같은 거 보시면 인간의 다양한 지능이 있어요. 음악이나 뭐 자연관찰, 인간치나. 그러니까 사람 마음 잘한다고 해서 영성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 잘하는 지능은요. 인간치나 지능이라고 있어요. 사람 마음을 금방 읽어내서요. 맞춰줘요. 사기꾼들이 아주 좋습니다. 인간치나 지능. 뭐 영성지능은 사기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요. 분간하고 우주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는 지능이 영성지능입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결과물이 선과 악을 정확히 가릴 수가 있어요. 선은 뭐냐? 모두에게 이롭다는 겁니다. 악은 뭐냐? 모두에게 해롭다는 겁니다. 자연의 공식을 따르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공식을 어기면 모두 불행해진다는 이 날카로운 감각과 예리한 지성이 같이 가가지고 이걸 서양에서 이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동양에서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고. 인문고전은요. 어떻게 인간 안에 있는 이 양심을 개발할 거냐 얘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성지능을 어떻게 높일 거냐. 아무리 IQ가 좋고 다른 지능이 좋아도요. 영성지능이 떨어지는 순간 뭐가 되냐면요. 모든 지능은 마이너스 쪽으로 작용해요. 즉 남을 괴롭히고 남한테 사기치고. 그래서 IQ 좋은데 영성지능이 낮다. 아주 위험합니다. IQ가 낮은데 영성지능이 낮다. 큰 잘못을 하긴 힘들어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근데 IQ가 좋다. 근데 영성지능이 떨어진다. 살벌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도 인류도 말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요즘 왜 사회가 힘드냐? 머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 안 돼서가 아니에요. 영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인간의 영성지능이 떨어지면요, 시야가 좁아지고 나 하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화적 효율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에게 이롭냐 해롭냐밖에 안 봐요. 이게 살기 힘들어질수록, 각박해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한 사람한테 있었어도요, 한 사람 마음이 있었어도요, 본인이 낮에는 마음이 좀 화평했어요. 여유로운데 저녁에 누구랑 싸우고 열받았다. 열받은 순간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남이 나한테는 다 짐이에요. 가족도 짐이고 다 짐이에요. 나 살 길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도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어느 한 사람이 사회 속에서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지독하게 달려가면 소시오패스가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이 전형적으로 소화적 효율성만 추구하는 상태예요. 나에게만 유리하면요, 모두에게 불리해도 나는 좋다는 겁니다. 우주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 겁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지구는 망해도 좋은데 나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근데 그 마음이 하나 있는 반면 철학자들이 주목한 건요, 인문학자들이 주목한 마음은 양심도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한테. 욕심도 있어요. 욕심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욕심이 실존입니다. 그런데 양심도 실존이에요. 우리한테는요, 이런 마음을 불편해하는 마음도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공분하고 악플 달고 잠 안 자고 신상 털겠다고 덤비는 그 이상한 마음도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꼭 나한테 유리해서가 아닙니다. 내 양심에 뭔가 어떤 만족이 와서 그런 거지 솔직히 나한테 무슨 욕심상에서 이해득실이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왜 세월호 때문에 못 견디시고 하나요? 여러분한테 직접적 피해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 가정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을 하더라도요. 남을 나처럼 느끼고요.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고 남에게 일어난 일이라도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요. 내 일처럼 흥분하는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서양 철학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거고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요. 실천하는 능력이요. 우리 동양에서 양심이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서양에서도 양심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칸트나 이런 분들, 루소, 양심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성이나 양심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문학이 지향하는 건요. 인간 안에는요. 아주 보석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양심, 이성. 이 이성을요. 아주 합리적인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요즘 현대사에서 말하는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 따지는 그걸 이성이라고 요즘 많이 불러요. 그거는 그 예전 인문학자가 말한 이성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이지. 그렇죠? 양심적인 이성을 우리가 진짜 이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이성을 로고스라고 부르는 거 아십니까? 아이고. 네. 보이시나요? 제가 펜 사용법을 모르는 건가? 로고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동양에서는 리라고 합니다. 도나 리. 같아요. 뜻이 같아요. 돌이라고 하는데 도나 리 따로 써도 되고요. 서양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게 같습니다. 이게 양심이고요. 동양에서는 이거 그대로 돌아가는 마음이 양심이고 서양에서는 로고스라는 걸로 다 써버려요. 마음도 로고스라고 그러고 질서도 로고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성이라고도 번역하고 법칙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러니까 동양에서 도리는 법칙이죠. 하나의 로고스. 자연에 있는 결이고 그걸 내가 읽어내는 구현하는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로고스란 말로 다 표현해버립니다. 쓰는 마음도 로고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로고스가 있어서 자연의 로고스를 읽어낸다. 이게 서양의 철학의 기본이에요. 동질의 것만 동질의 걸 파악한다. 자연의 로고스가 있어도 여러분 마음 안에 로고스가 없다면 읽어낼 수가 없겠죠. 나랑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연의 그 양심, 자연의 결이 있듯이 여러분이 그 로고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요. 자명하게 진리는 이런 게 진리인 것 같아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 안에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동질의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양심을 구현해가지고 인간의 삶을 수준 높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인류가 계속 고민해온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성지능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못 얻는 한 아무리 물질명이 발전해도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요원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지금 남아있는 한 3,000년의 경험이에요. 더 과거는 차치하더라도 책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역사와 인문학, 철학책,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인간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계속 힘들게 살고 있어. 리더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영성지능이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백성을 착취해서라도 내가 잘 살면 되겠죠. 이것 때문에 인류가 계속 힘든데도 대안이 없어요. 영성지능이 높은 존재를 동양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군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 군자라는 게요, 별게 아니고, 보세요. 임금 군자의 아들 자자죠. 이걸 구현한 인간을 말합니다. 임금이라는 건요, 이게 옛날 각골문에서 선이에요. 지휘봉 들고 있죠. 막대기를. 입으로 호령하고 있죠. 남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원래 도덕적인 뜻이 아니고요. 군자는 요즘 말로 하면 리더예요, 그냥. 근데 왜 동양에서는 리더를 양심의 달인이라고 보냐면요. 남을 리드한다는 건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그 팀원들을, 팀장이라면요. 팀원들을 나처럼 사랑하고 소통하고 아끼고 그들의 이익을 내 이익으로 여기고 소화적인 효율성보다는 대화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존재라고 본 겁니다. 그게 아니면 리더 자체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자체가 원래 도덕적인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익까지 챙겨줘야 되는 존재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리더로 뽑을 때요. 악착같이 자기 하나만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요. 능력 좋네. 저 사람이 이끌면 우리나라를, 우리 팀을 잘 이끌 거야 라고 판단하시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소화적 효율성만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대화적 효율성도 잘 추구해 줄 거라고 기대한 거죠. 이 착각 때문에 그 사람을 팀장으로 뽑아놓으면 우리 것까지 싹 착취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착각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능력 좋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남과 소통을 하고 남의 마음을 공감하고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안 주고 항상 자명한 선택을 하고 찜찜한 거는 선택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파악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게 영성지능의 핵심인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문학을 통해 못 배웠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한은 인간은요. 결국 남을 착취하고 또 착취당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인문학이 걱정하는 거고 옛날 동양의 고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어를 읽으셔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지금 로고스를 찾으려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로고스엔 두 차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융합이나 창조라는 것도요. 핵심은요. 이 로고스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결이라고 할게요. 제가 결. 자연의 결. 여러분 이런 거 어떤 나무 하나를 깎으셔도요. 결을 어기면 안 만들어집니다. 멋진 조각이 안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그 결은 여러분이 정하신 건가요? 아니죠. 원래 있어요. 우주에. 요리를 하나 하셔도 결을 어기면 맛이 없어요. 라면 하나 끓여도요. 결을 어기면 맛이 없어요. 이상하게. 아니 물 넣고 하나 뭐 먼저 하나 아니면 뭐 불을 약하게 하나 세게 하나 시간을 좀 뭐 하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확 달라집니다. 딱 알맞게 할 때 이게 맛있고 멋있고 해요. 이 결을요 예전 고대인들이 동방의 특히 고대인들이 많이 연구한 내용들이 지금 논어에 아주 남아있는데 논어에 제대로 남아있는데 그 핵심들이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500년간 연구한 게 성리학이라는 거였죠. 그게 뭐냐면요. 로고스를 판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우주의 자연의 공식, 로고스다라는 걸 연구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와 융합이요. 조선시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조선시대 어떻게 지금 그게 연결됐냐면요. 과학과 철학이 조선에선 하나였어요. 동양 철학에선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로고스를 파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로고스에는 두 차원이 있죠. 이렇게 나눠볼게요. 형이상학적인 차원과 형이하학적 차원이 있다면요. 시공간 안에 인과성 속에서 드러나는 차원이 있고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시공을 초월한 차원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현상계 안에서 제가 이거를 떨어뜨리죠. 그러면 이 중력의 법칙이 지금 중력의 로고스가 작용한 겁니다. 로고스로 풀면요. 중력의 로고스가 이걸 떨어뜨렸어요. 자, 왜 떨어졌느냐? 현상계 안에서 설명해 보면 제가 이 물건을 높이 들어 올려서 놨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럼 누가 떨어뜨렸느냐? 중력의 로고스가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는 그렇게 하라는 공식이 애초에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물건을 들기 전부터 있었던 거죠. 애초에 시공을 초월해서 로고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 로고스가 현상계 안에, 시공 안에 또 드러나서 실제로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로고스를요. 이게 감춰진 로고스라고 동서양 철학에서 똑같이 봅니다. 이건 드러난 로고스인데
그래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저게 기본이었어요. 요 정도가 기본이었다고요. 리에는 두 차원이 있다. 그래서 이 리를 뭐라고 하냐면요. 어려운 한문 한 번만 쓰겠습니다. 소이연이라고요. 소이가 까닭이거든요. 까닭이 되는 로고스가 있고요. 소당연. 마땅할 당자입니다. 이건 뭐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소당연.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로고스가 있어요. 뭐냐면 물은 아래로 흐르죠. 방금처럼 폐는 땅으로 떨어지죠. 들어올리면 일정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반응합니다. 자연은. 이게 마땅히 그러한 거고요. 그러려면 원인이 있어야 돼요.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야 돼요. 우주의 애초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깔려 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걸 이데아라고 하고요. 요거를 어떤 보편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용어만 알아두시면 인문학, 동서양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는요, 소당연의 리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리.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더 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뿌리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소이연의 리. 그렇게 우주가 생겨 먹었다. 우주는요, 이원성을 가지고 이 현상계가 굴러가게 늘 뭐죠? 보십시오. 생겨난 건 사라지고 생겨난 건 사라지고 진동하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 현상계에서 구체적으로 진동의 결이 드러나는 거는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로고스면, 드러난 로고스 이전에 이미 감춰진 로고스에도 이미 그 정보가 그대로 있었겠죠. 프로그램이. 그거를 서양 철학에서 이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 두 개가 잘 이해되실 텐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요. 거기 혹시 아세요? 죄수들이 한쪽 방향만 보게 목이 고정된 채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수들이 그리면서 여기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지우고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플라톤이 설명을 참 잘 해놨어요. 자, 보세요. 벽이 있는데 벽이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쪽밖에 못 봐요. 목이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불을 피우고요. 불을 피우고 불 앞에다가 나무에 어떤 판을 가지고 어떤 간수들이 이걸 이제 판을 들고 있는 거다. 불빛에 비치면 뭐가 비칠까? 여기 나무의 그림자가 비치죠. 죄수들은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림자밖에 못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이 헐거워진 사람 하나가 뒤로 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탈출해서 보니까 자기가 본 건 나무 그림자였고 그 불빛에 비추고 있던 건요. 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판이었어요. 판으로 만들었던 그런 가짜였던 거죠. 나무 모양을 하고 있는. 그래서 더 밖으로 동굴 밖으로 나가 보니까 밖에 진짜 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요게 지금 보편 법칙이고 요게 이데아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눈으로 보는 거는요. 현상이고요. 거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연 현상은요. 사실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오감을 통해 우리가 파악되는 정보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결은 이게 보편 법칙인데, 이 결이라 해도 진짜가 아니라 결 너머에서 더 근원적인 이데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라 과학이 탐구하는 영역이 여기까지입니다. 과학은요, 사물에서 나타난 현상 안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을 찾아내요. 현상을 통해 표현되는 법칙들이죠. 그런데 철학은 하는 작업이 뭐냐면 그 너머에 있는 법칙을 찾아내잖아요. 그렇게 애초에 몰고 갔던 중력의 법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게 내몰았던 더 근원적인 법칙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서 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동양에서 파악한 겁니다. 동양에서는 현상계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서 항상 이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 법칙도 어떻게 파악했겠습니까? 예, 이 이원성 속에서 우주가 굴러가고 있다. 그러면요. 근원에서도 이원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원에서부터 이게 있었으니까 이게 일어난 거 아니냐.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동양에서는 일어난 음양의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음양의 법칙이 있다고 봤어요. 그게 소당연의 리입니다. 자, 이 태극을 한번 풀어볼게요. 태극을 지금 말아놓으면 이렇게 됐지만 풀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이 성장했다, 음이 성장했다, 양이 성장했다, 음이 성장했다. 무한한 진동입니다. 태극은. 우리나라 태극기가 대단한 게요. 지금 동양 철학의 로고스를요, 나라의 국기로 그려놓은 거예요. 태극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태극이라는 말은요,
클테자 꼭지점 극자로 우주가 나온 씨알을 말해요. 음양을 그려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보세요. 똑같은 음양 같지만요. 의미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가 직접 오감을 통해 접하고 만날 수 있는 음양이 있고요. 그 음양을 일정하게 그렇게 음양의 방식으로 끌고 가는 생성과 소멸의 일정한 법칙으로 추나 추동을 통해서 이 만물을 표현하고자 하는 보편적 법칙이 있고 여기까지는 과학의 영역이고요. 현실에서 이런 법칙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더 근원적인 씨알이 우주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그거를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태극이라고 하는 건 신이에요. 하느님. 우주를 낳은 위대한 꼭지점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서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랑도 통해요.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상하죠. 현상계엔 남자와 여자만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떤 존재야 되나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어야겠죠. 인간이 아닌 거죠, 지금. 그게 동양에서 태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극기를 볼 때 음과 양이 찢어져 있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음과 양을 현상계에서 굴리는 근원적인 로고스를 그려놨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 과학의 영역과 철학의 영역이 사실은 지금 둘입니까? 같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 글에 보면요. 두 로고스는 하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으면, 자, 이런 비유를 드는 선비도 있었어요. 사람이 안에 있다가 방 밖으로 나가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하나의 우주의 하나의 진리가 현상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되면 그게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같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중시하는 로고스나 과학에서 다루는 로고스나 똑같이 우주의 신성한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작용으로 보는 겁니다. 신과 신의 작용.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아인슈타인이 과학자인데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평생 다른 게 아니라 신의 마음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죠. 철학자나 과학자가 추구한 영역이 똑같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명한 결입니다. 우리 인간이 조작한 게 아니라 자연에 그대로 있는 자명한 결을 읽어내시면요. 그게 우주에서 제일 창조적이고요. 그게 우주를 끌고 가니까요. 거기에 가야 우리가 진정한 융합이 일어납니다. 안 그런 융합은요.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짜집기라고 그러죠. 짜집기 해놓고 프랑켄슈타인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막 이렇게 꼬매놓고 융합했다라고 말하는 게 되는데 결을 알고 융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하나처럼 돌아가 버려요. 융합이 잘 될수록 원래 한 덩어리가 돼요. 그리고 기존에 표현 못하던 더 아름다운 걸 표현해내는, 풍성한 걸 표현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하나니까. 이거 원래 그게 자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다양한 걸 융합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융합할 수 있어요. 뭐만 아신다면. 자명한 결. 거기 각각에 내포되어 있는 자연의 정확한 메시지를 읽어내시면요. 메시지를 알고 합치면요. 합친 흔적도 없이 천이무봉이라고 그러죠. 이 멋진 옷은요. 꼬맨 자국이 없다고. 한 덩어리가 돼서 유기적으로 그게 돌아가 버립니다. 융합했다는 말도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 500년만 해도 다른 거 뭐 못한 거 다 빼고요.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철학과 과학을요. 하나로 꿰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한다, 철학을 한다가요. 한 덩어리였다고요. 드러난 우주의 질서를 연구하느냐, 감춰진 우주의 질서를 연구하느냐. 그런데 두 개는 하나의 질서다. 그러니까요. 조선시대 때 세계적인 과학 어떤 강국이었죠.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때 철학이 뭡니까? 성리학이요. 우리나라를요 가장 부강하게 했던 철학도 성리학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을 가지고 안주해 버리면 또 어떻게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죠. 과학을 더 연구 안 하고요. 나는 양심 아니까 됐다. 뭐 윤리 아니까 됐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최선의 게 최악의 것이 될 수 있듯이 얼마든지 나빠질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거는 그 사람들의 이런 통합적인 의식입니다. 이거는요, 이 서양 철학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서양의 과학의 출발점이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철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과학인이 철학인일요, 그 사람들 똑같이 하나의 로고스로 보고 연구한 겁니다. 데카르트니, 우리 XY 쓰는 거 데카르트가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이 우주에, 똑같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결을 연구해가지고
이 현상을 연구하는 거랑 본질을 연구하는 게 다르면 안 된다라고 알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우주의 근원적인 어떤 단자에 대한, 원자에 대한 우주적, 영적 원자를 연구한 사람이 라이프니츠인데, 그 사람이 지금 개발한 미분, 적분 여러분이 쓰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진법 논리가 컴퓨터의 기본이 됐거든요. 그럼 그 사람 철학자라고요. 그것도 유명한 형이사학자입니다. 이 사람들 내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하나였던 거예요. 이런 좀 고차원적인 융합을 저는 시도해 보셨으면 그게 자체가 창조적입니다. 왜냐? 자연의 결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사실 영감인데, 영감이 필요하시죠. 몰입과 영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몰입하고 거기서 영감이 나오게 되는 원리가 뭐냐면, 몰입만 한다고 영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몰입을 하시되, 몰입까지는 좋은데 몰입을 하면 신바람이 나고 즐기게 됩니다. 아주 좋아요. 왜냐? 우리가 즐기는 것에 대해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지, 즐기지 않는 건 창조적인 생각이 안 나요. 일단 즐겨야 되는데, 즐기는 중에 내가 생각을 어떻게 전개할 거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몰입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고가 엄청 중요해요. 이때 창조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시려면 좀 수준 높은 안목에서 이 사물을 보실 줄 알아야 된다. 음과 양을 통합하여 더 높은 데서 보면 음과 양의 모순이 오히려 한 덩어리죠. 태극이라는 그림 봐보세요. 음과 양의 모순으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양이 커지면 음이 줄어들고 음이 커지면 양이 줄어드는 모순 관계예요. 그런데 저걸로 자연은요, 저 모순으로 우주를 굴려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고집한다는 건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죠. 나만이 옳을 거야라는 건 현상계 안에서는 되게 어떤 무한한 영역을 아주 제한적 영역으로 축소하려는 행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저항을 받게 되고 내면에서 찜찜하시게 될 거예요. 그걸 더 열음으로써 또 다른 모순되는 존재와 오히려 통합해 충돌시켜 봄으로써 융합이 일어나고 통합이 일어납니다. 왜 이 융합과 통합에서 창조적인 이런 힘들이 나오냐면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인 친구들이 만났을 때요, 무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또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길로 여러분을 영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혹시 그 책을 보시면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끌어내는 몰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창조성은 몰입과 삼박자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한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몰입을 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즐기는 상태가 되셨다면 이때는 아주 좋은 상태긴 한데, 삼박자 사고가 가미돼야 된다는 건요, 극을 충돌시키시면요, 제일 빨리 어떤 여러분이 원하시는 더 창조적인 결과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제가 양심을 얘기하고 로고스를 얘기했냐면요, 자연의 결에 맞지 않는, 양심을 어기는, 자명하지 않은 쪽으로 여러분 사고가 가신다면요, 창조성이 끊겨버려요. 자연하고 어긋나서. 보세요. 독창적인 게 난 좋다, 창조적인 걸 얘기하시는 중에 독창적인 걸 자꾸 추구하시려고 하시면요, 독창적인 건 우주의 결하고 맞다는 보장이 없죠. 독창적인 건요, 혼자의 망상으로 끝나버리기가 쉽다고요. 이게 망상이 될 거냐 진짜 먹힐 거냐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명한 어떤 우주의 결을, 이 데이터를, 단순히 데이터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꿰는 그 결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그 결을 읽어내시는 분은요, 미래까지 예측할 수도 있어요. 논어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온고지신하면 스승이 될 만하다. 옛 것을 정확히 읽어내가지고 앞으로 올 것까지 읽어낸 사람은 스승이 될 수 있다. 이게요, 결을 읽어내지 않으면 앞에 게 안 보이죠. 옛날 거 데이터를 가지고 봐서 그 안을 관통하는 결을 읽어내시면요, 앞으로 오지 않은 것까지도 그 결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는, 그 정도는 해야 남 스승이 될 수 있다. 이게 논어에 나온 말이거든요. 온고지신이란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옛날 거를 정확히 읽어내서 다시 거기서 결을 읽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앞으로 오지 않은 것까지 미리 알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의 정신은 단순히 고리타분한 그런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자연스러운 결을 얼마나 읽어내고 그걸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 될 거냐. 그게 과학과 철학을요, 둘러보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보는 사고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의 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아주 사소한데도 다 결이 있죠. 청소할 때도 결이 있어요. 그걸 어기면 청소가 잘 안 돼요. 설거지할 때도 이걸 어기면 설거지가 잘 안 돼요. 자, 이런 거는 지금 혼자 하는 일인데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남의 마음하고 내 마음을 이제 충돌시켜가지고 서로 둘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엄청난 결이 있겠죠. 이게 이제 사람 간의 마음 간의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단순히 심리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세요. 심리학을 해결하지 마시고 심리학의 법칙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이 이거 주면 좋아하더라, 이거 하면 싫어하더라 말고요. 왜 그걸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하게 생겨먹은 더 근원적인 법칙이 있겠죠. 인간은 이러니까 좋아하고 이러니까 싫어하더라 하는 더 근원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좋고 싫음, 희노애락의 어떤 그런 공식들은 여러분 타고나신 거죠. 희노애락을 여러분이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예요. 뭐 보면 좋고 뭐 보면 슬프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사실은 그런 감정들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주에 그런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일정 조건을 만나면 슬퍼지고 일정 조건을 만나면 여러분 또 기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이 영화 큐브처럼 이 세상에 던져졌고 갑자기 정신 차리니까 살을 해요. 근데 매뉴얼이 없어요. 뭐 게임이 매뉴얼이라도 있는데 게임이면 매뉴얼도 없는 게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니 철학이니가 나온 게요. 결을 읽어내려고 한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도대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상계를 부지런히 읽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 나타난 작용에 대해서 결을 읽어내는 작업과 그 이면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읽어내려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과학과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문학의 제일 핵심은 철학인데 인문학이 추구했던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더 고차원적인 결을 읽어낼 수 있으면 우리가 사는 삶 자체를 아주 질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더 초월적인 시각, 더 큰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하나고요. 이제 양심의 문제로 좀 들어가 보면 이제 논어를 통해서 우리가 양심을 전문적으로 한번 파볼 텐데요. 논어는 양심만 연구한 책입니다. 뭐 이렇게 떼돈 벌려고 논어 읽으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논어 읽으면 뭔가 주식의 비결이 있지 않을까? 뭔가 있겠죠. 왜냐? 결은 다 통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원하시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는데 원저자의 의도를 한번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논어 쓰신 분은 왜 썼을까? 저 책을.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쓴 겁니다. 인간들이 보세요. 인간한테 이 문제가 오면요. 뭔 문제가 하나가 생기냐면요. 인간 몸뚱이는요. 자연의 결 그대로 갑니다. 어떻게 돼요? 추우면 땅구멍 닫히고 더우면 열리고.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요. 자연의 결이 다 조정해줘요. 몸은. 이상한 짓 하면 병 걸리고. 몸에 좋은 거 자꾸 드시고 좋은 습관 가지시면 회복되고. 여러분이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더 심각해요. 마음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데 누가 안 해줘요. 예. 우주가 이거를 이렇게 결대로 운영해 주긴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를 선택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선택은 누가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의 마음에 오면요. 욕심을 따를 거냐 양심을 따를 거냐가요. 여러분한테 항상 어떤 선택해야 할 거리로 옵니다. 이걸 알아서 우주가 선택해 주면 좋은데 인간만은 우주에서 되게 특이한 존재입니다. 동물한테 우리가 공부하라고 안 하죠. 철학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생긴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인간은요. 생긴 대로 산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도 내 마음이고 양심도 내 마음이다 보니까 양심 생긴 대로 사실 건지 욕심 생긴 대로 사실 건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왜 이 로고스를 연구하게 됐느냐? 자연의 결을요 아주 깊은 데까지 이해하고 보면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옳은지에 대해서 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왜 양심을 중시하게 됐느냐? 욕심은요 이 표현하는 게 소화적 효율성만 표현하다 보니까 나한테 유리하면 기쁘고 나한테 불리하면 슬퍼요. 예, 이것만 표현하면 사는데 이 정도는 동물들도 다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철학자들 그래 항상 금수만 못하다 뭐 이렇게 되면 금수만 못해진다. 금수가 태진다는 말이 나오는 게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짐승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생긴 대로 그냥 욕망에 따라 살 뿐이라는 겁니다. 짐승처럼. 그런데 짐승은 그게 죄가 안 돼요. 왜? 우주가 애초에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한테는요. 우주가 특혜를 줍니다. 인간한테 뇌를 준 건 엄청난 특혜예요. 이 뇌가요. 지구의 어마어마한 자원을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래서 동물들을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동물들도 인간만한 뇌를 갖고 있다면 지구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요. 뇌를 최소화해가지고 꼭 필요한 기능만 딱 탑재시켜서 바로 낳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필요도 없게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게 해놨어요. 인간은요. 한 30년은 공부해야 돼요. 이게 이 우주가요. 엄청난 특혜를 준 겁니다. 지구의 어마어마한 우주의 자원을 너 한 몸이 끌어다 써라라고 사실은 권한을 준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뭔가 토해내야겠죠. 우주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걸 토해내야겠죠.
요게 우리가 인간이 이런 철학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이겁니다. 이 생긴 대로 살다 보면요. 욕심이 생긴 대로 살다 보면 이게 짐승만 못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피처폰은요. 전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전화만 하시는 거는 잘 쓰신 거예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만약에 전화만 하시면 어떻게 되죠? 피처폰 잘 쓰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엄청난 기능인데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거죠. 철학자들이 본 인간의 모습이 그랬어요. 인간이 만약에 단순히 소화적 효율성, 즉 욕심만 추구한다면 그건 짐승만 못한 거다는 거예요. 왜냐? 짐승은 최선을 다해서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거지만 인간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성지능을 더 끌어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적 효율성에 빠져 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의 정신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문화 아닙니까? 왜 인간의 문화에서는 왜 이런 인문학, 철학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그냥 과학만 하고 살면 되지 않나요? 자연의 결은요, 이미 퍼펙트하게 돌아가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물한테도요, 우리가 더 바랄 게 없어요, 사실. 인간한테는요, 인간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요, 지구를 말아먹을 수도 있고, 지구를 살릴 수도 있고, 지구에 있는 동물들 다 죽일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게 할 수도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양심에서 오는데,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이 로고스가요, 인간 안에 있는 로고스도 보니까 층차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인데 우주에 드러날 때, 돌멩이로 표현될 때는 단순하죠. 동물로 표현될 때는요, 동물들도 더 어떻게 잘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요, 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주 골치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여러분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제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게임 속에 이미 뛰어든 거고 게임의 룰을 이해하시지 못하면요. 이 게임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어떤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의 지혜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한 3,000년의 지혜입니다. 인류 3,000년간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과학만 연구한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철학까지 연구해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제일 행복하고 보람이 있겠더라 해놓은 게 이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르실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양심 없으십니까? 있죠? 욕심도 분명히 있어요. 자, 욕심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뭔가 이롭거나 해로우면 귀신같이 알아요. 욕심입니다. 친구가 와서 이렇게 살짝 말을 돌려서 해도요. 뭔가 여러분 내면에서 신호가 옵니다. 이건 나한테 불리하다. 이건 불리한 게임이다. 하면 바로 반응하시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한테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뭔가 부당한 일. 여러분이 하는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어야 된다면요. 욕심이라면 밀고 가야 맞죠. 근데 여러분 귀신같이 그걸 알고 불편해합니다. 양심 때문에. 왜 인간이 웬만하면 도둑질 안 하고 살까요? 싫어요. 예.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하기 싫어요, 솔직히. 그거 언제 합니까? 이거 도둑들도요, 참다 하지 막 하지 않아요. 양심이 잡아주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힘들다고 해도요, 만약에 욕심만 추구한다 그러면요, 지옥이 바로 펼쳐질걸요? 근데 왜 인간이 지금 살만하죠? 그래도 누구랑 약속하면 웬만하면 지키죠. 인터넷에서 물건 사도 웬만하면 사기 안 치죠. 왜 그럴까요? 양심이 잡아주니까 이만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같은 존재라서 우리가 잘 몰라요. 양심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양심의 결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양심에서 뭔가 명령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며 사는 겁니다. 지하철에 사람이 떨어져서요. 지하철 들어오고 사람 죽어갈 때요. 무덤덤하게 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뇌에 심각한 고장이 있는 사람, 사이코패스급, 선천적입니다. 사이코패스는. 고장이 있는 사람 아니군요. 심각하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연의 명령이에요. 먹을 거 보고 욕심내게 하고요. 욕망에 이끌리게 만드는 것도 우주의 하나의 결이지만 그걸 제어하는 결도 우주는 줬어요. 근데 이 제어하는 결은 우리가 개발을 안 시키고 당장 눈에 좋은 것들만 개발을 시키다 보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원치 않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에 대해서 아주 높은 시각에서 사회를 관찰하고 사회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창조적이고 아주 모든 걸 회통하는 답을 내시려면요. 양심이라는 걸 전공하지 않으시면요. 기본적으로 이 우주의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모두가 하나의 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차원의 이런 결만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모두의 하나의 결이니까 그 결의 궁극의 어떤 모습까지 우리가 읽어내셔야만 우리가 알아낸 지금 알고 쓰고 있는 낮은 차원의 결도 아주 창조적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나에게도 유리한 방향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린 걸 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눈빛들 보니까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논어를 통해서요.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논어를 통해서 제가 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논어를 보다 보면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또 장황해진 맛도 있지만 기억하셔야 될 거는 로고스 양심. 그리고 내가 내 양심을 따를 때 가장 어떤 자연과 어떤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만 드렸지 양심이 뭐다는 얘기 잘 지금 안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양심이 이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은 다른 게 아니라 자, 양심의 제일 전문가들. 그러니까 과학에서 아인슈타인, 뉴턴 따지듯이 철학의 제일 레전드급들 있죠. 그분들 말씀 듣는 게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신구약 통틀어서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는 이거다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로고스. 인간이 연구해야 할 로고스의 제일 핵심이다. 자연의 로고스는요. 자연은요. 인간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구현하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우주에서 제일 복잡한 물건이에요. 그 마음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는 그 로고스라는 건요. 우주에서 제일 차원 높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철인들이 연구한 건 바로 그겁니다. 자연의 로고스랑 둘은 아닌데 더 고차원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 경영이 아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낮은 차원의 것들은 쉽게 경영이 되는데 불도 물 부으면 꺼지는데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우주의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게 꼭 내 마음이야 하다 보니까요. 우주랑 별개의 것처럼 느끼시는데 우주 자연의 일부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우주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제일 복잡한 현상이 마음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신도 여자 마음은 이해 못한다 하듯이. 우주를 창조한 존재도 이해 못할 거다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법칙을 찾아낸다는 거,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아주 철학의 극치에서 나오는 거고, 단순히 인간의 마음이 돌아가는 원리는요, 알아내기 쉬워요. 이거 주면 좋아하고, 이거 주면 싫어하고. 그런 심리학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그건 일종의 과학입니다, 심리학은. 철학은 달라요. 그 너머에, 그럼 인간이 잘 살려면 어떻게 잘 살아야 되냐, 이걸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인간이 우주랑 잘 지내고, 만물이랑 소통하고 인간끼리 잘 소통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려면 인간 안에 무슨 공식을 따라야 되느냐? 요게 양심이라고요. 가장 궁극의 로고스. 이해하시죠?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로고스도 여러 층차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그 답을 딱 내려주세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라 이겁니다. 요게 궁극의 로고스입니다. 우주가 원하는 인간의 올바른 삶이라는 건요.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걸 원하겠구나 하는 그걸 해주고 공자님이 논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치 않겠다 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남을 나처럼 여기는. 정의가 들어있어요.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예절이 들어있어요. 남과 나라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의예지라고 하죠.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요. 동양 철학에서 찾아낸 인간의 로고스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생겨먹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양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 중에 여러분이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한 거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로고스를 어긴 겁니다. 자연의 결을 어기신 거예요.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셔야 돼요. 반드시 어딘가에서 여러분 뒷담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라도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을 겁니다. 한 번만 걸려라. 이해되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인간 마음을요. 이 친구는 이걸 좋아해, 이걸 싫어해, 이걸 맞춰주는 게 지금 로고스가 아니고요. 내가 저 상대방이라면요. 양심상에서 이거는 원치 않겠다 하는 거 하지 않으시고 이게 목표가 뭡니까? 나한테 유리한 거를 취하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잘 살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치 않는 거는요. 상대방한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듯이 나도 상대방한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도덕과 양심과 로고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동서양 철학의 결론 딱 이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얘기하고 부처님도 얘기합니다.
최고의 철학의 레전드들이 찾아낸 공식이 달랑 이거라는 게 약간 뭐 허무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한다는 건 어렵죠. 이걸요, 보세요. 자, 로고스라는 건 결이죠. 작동하는 결이에요. 자, 자연, 돌멩이가 표현하는 결은 단순합니다. 자, 자꾸 얘기가 좀 로고스로 가고 있긴 한데 한 김에 여기까지 할게요. 보세요. 자, 잘 안 보이시죠? 자, 동양 철학자들, 성리학자들,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 정도는 알았어요. 자연이건 인간이건요, 우주건 무조건 이 태극기 이렇게 생겼다고 주장했을 때는 만물은 진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동하는 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하늘도, 자연, 땅도, 인간도 다 진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늘을 어떻게 진동하느냐? 보세요. 양은 발산이고 팽창이죠. 음은 수축이에요. 팽창했다 수축하 더라는 겁니다. 하늘은. 이거를 보세요. 4개로 나누면요. 추나추동이 나옵니다. 양이 한참 자라고 있는 봄, 음이 한참 자라서 서늘해지는 가을, 음이 아주 강성한 쪼그라지는 겨울, 양이 가장 팽창한 여름. 자, 이게 추나추동에 담겨있는 뜻이 겁니다.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자라서 성장했다가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정보만 남기고 씨알만 남기고 감춰지더라, 사라지더라. 그리고 이거는 항상 이 중심은요, 이거를 성실하게 굴리더라. 한결같이 이게 돌아가더라. 자, 이게 고대인들이 찾아낸 만물의 로고스입니다. 서양은요, 이렇게 자세하게 안 했어요. 서양은 이런 뭐 이렇게 지수화풍이라든가 이런 접근은 비슷하게 하는데 동양 철학식 설명이 탁월합니다. 왜냐, 오행론이라는 게요, 아주 과학적인 겁니다. 만물이 진동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동할 때요, 그 진동하는 에너지의 세계를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팽창하는 힘이 약하죠, 강하죠, 따뜻하고 뜨거워요, 서늘하고 차가워요. 요 4가지, 그리고 이 중간의 에너지, 요 5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만물을 다 분석해 보는 거예요. 왜냐, 우주는 신기하게 이 5가지 로고스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다 운영하더라라고 관찰한 거예요. 이걸 하늘에서 보면요, 추나추동으로 펼쳐져요. 땅에서 보면요, 태어나게 보세요. 땅에서 보면은 이거를 금목수화토 오행 붙이죠. 여러분 오행 아시죠? 자, 이 오행을 붙일 때 보세요. 나무는 따뜻하지만 뜨겁진 않죠. 그렇지만 위로 자꾸 자라죠. 그래서 나무를 여기 이 봄 기운에다 배당한 겁니다. 여름 기운은 불이에요. 심각하게 타오르죠. 가을에 쇠, 서늘하지 아주 얼어붙진 않죠. 서늘한 정도죠. 쇠는. 물은요, 완전히 얼어붙어요. 글자가 신기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는 토는요, 가운데입니다. 땅 기운은 이 모든 에너지의 중간 형태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잡아주고 있는 형. 외우기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딱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 옛날 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번 외워두시면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인간한테 오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욕심의 오행은 뭐가 있을까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양심의 오행은요, 인의지가 있어요. 이 중에 뭘 선택할 건가가 여러분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심플하시죠? 이게 로고스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에서 발견되는 로고스들은요, 결국은 별이 생겨났다가, 별이 성장했다가, 별이 쪼그라들다가 사라지고, 우주가 생겨났다가 성장했다가 우주도 쪼그라들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 어른들은요, 이게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예전 선비들 책에 보면요, 이번 우주가 몇 번째 우주인지 모른다 하고 시작해요. 선비들 그래. 이 정도가 기본이었어요. 자축인묘록, 요즘 빅뱅론 같은 걸 똑같이 주장하시는.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자시가 여기거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배당되면 자시에 하늘이 생겼다가 축시에 별들이 생기고 인시에 생명체가 생겨나서 진행되다가 우주가 사라질 때는, 술시에 생명체가 유시에 생명체가 사라지고 술시에 별들이 사라지고 해시에 하늘이 사라졌다가 다시 자시를 맞으면 또 다시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개벽, 이걸 개벽이라고 그래요. 한 번 천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이 몇 번째 개벽인지는 모른다. 이런 게 선비 글에 그냥 나와요. 이분들이 무슨 과학을 요즘처럼 연구한 건 아니죠. 그런데 자연에서 늘 보이는 로고스를 읽어내시는 거예요. 만물은 항상 이런 일정 결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을 그려놓고, 그럼 인간 마음에도 태극이 있는데 이 태극이 인간 마음에 표현될 때 2가지가 갈리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기하게. 자연은 다 한결인데
저렇게 생겨먹었으면 저렇게 사는데 인간한테만 오면 둘로 갈라진데 뭐냐면 욕심의 길하고 양심의 길이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차원 낮은 길과 차원 높은 길이. 보세요. 양심의 길 한번 봐보실래요? 욕심의 길 먼저. 자, 보세요. 욕망이 충족되면 이게 지금 가운데 욕망이 옵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죠. 지금 기쁠 희자인데 욕망이 충족이 심해지면 즐거워집니다. 욕망이 이제 양기가 이 욕망에 충족돼서 기쁨이 커지는 측면에서 보면 기분이 쪼그라드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발산했다가 수축하는 측면에서 보면 욕망이 충족이 좌절되면은 분노해요. 분노하고 더 가면은요 슬퍼집니다. 슬픔. 희노애락의 이 마음이 펼쳐진다는. 이걸 조선 선비들은요 일찍이 이렇게 파악하고. 그런데 반대로 자 보세요. 욕심 말고 양심의 결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봄 기운으로는요. 봄 기운으로 자, 이 부분은 이걸로 보실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인의의지를 가지고 보세요. 아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는다 안에 인의의지 신이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있죠. 정의,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안 주려는 게 있습니다. 예절, 남하고 나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게. 예절은요 서로 겸손하면서 서로 조화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수업 듣는데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주고 계시죠. 누가 시켰나요? 뭐 점수 더 따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저한테 잘 보여서 뭐 하시려는 게 아니라. 왜 서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눈치 보고 있을까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이에요. 눈치 보는 게 예절이에요. 그것도 제가 여러분 마음을 지금 재미없으시려나 자꾸 헤아리고 있는 게 또 여러분은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제 마음을 이해하시려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서로 그런 게 지적으로 선명해지는 게 지혜예요. 저 사람은 무슨 얘기한다. 옳은 것 같다. 그른 것 같다. 판단하고 계신 게 지혜고.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겠다도 지혜고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또 상대방한테 서로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인의지가 지금 펼쳐지니까 우리가 이 정도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이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욕심대로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졸린다 자고. 뭐 갑자기 배고프다 뭘 먹고. 이해되십니까? 욕심대로만 간다면 인간은요 금방 심각해져요. 멀쩡했던 분도 금방 심각합니다. 인격이 훌륭한 분도요 몸이 조금 아프면요 신경질 부립니다. 순식간에 변해요. 왜냐? 이게 뇌가요. 결국 우리는 뇌를 통해 정신을 표현하죠. 뇌를 조사해 보면요. 뇌가 건강하면요. 신기하게 인의지가 나와요. 지금 조사해 놓은 거 보십시오. 뇌 건강할 때 나오는 징후들이요. 몰입자라고 양심적이고 공감자라고 인정 있고 책임감 있고 사리 판단 잘한다 써 있어요. 지금 어디든 가서 뒤져보시면 뇌가 건강하지 않을 때, 즉 전전두 피질이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몰입 못하고, 그러니까 뭘 봐도 안 보여요. 몇 번씩 봐도 안 보여요. 몰입 못하고 책임감 없고 충동 억제 못하고 사리 판단 못하고 남을 공감하지 못해요. 요게 극도로 간 존재가 사이코패스죠. 근데 일반 사람도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한다는 건 뇌 관리 잘한다는 얘기도 되죠. 하나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이 인문학은요, 여러분 뇌를 늘 건강하게, 만약에 물질적으로 말한다면 해가지고 항상 긍정적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과 삶을 경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양심 경영이라고 그래요. 논어에서 배우셔야 할 거는요, 양심 경영입니다. 양심 경영하려면 여러분이 무슨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경영해야 할 거는 희노애락의 여러분의 욕망들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욕망들이고, 단순히 상대방 욕망을 맞춰주고 나의 욕망을 취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려면 우주의 질서, 결에 맞게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 안에 이런 결이 내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신앙하시면 안 돼요. 믿지 마시고 가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누군가한테는 이게 실험을 거친 내용이겠지만 여러분한테는 가설이니까 한번 여러분 안에 이게 있는지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해서 여러분 걸로 소화가 되시면요. 여러분은요. 양심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여러분이 희노애락의 결을 따르고 사세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결은 희노애락이다. 나는 희노애락의 로고스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사랑, 정의, 지혜, 성실의 로고스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살 때만 우리는 그걸 로고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정보가 있어도 내가 그 정보대로 살 때 그게 내 삶을 지배하는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지 안 사는 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배워서는 소용이 없다고요.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사실 때, 자, 남과 나를 둘러보지 않고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리 판단 정확하게 선과 악을 정확히 가르면서 여러분 사시고 그게 한결같으실 때 여러분 안에 양심의 결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문학이 추구하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뭐가 옳은지를 아시고 여러분 인생을 양심적으로 경영해서 양심적 리더십의 어떤 주체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동양 철학이라는 건. 서양 철학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문학의 정신이니까 이것만 이해하신다면요. 여러분이 인문학 책 사실은 이렇게 많이 안 보셔도요. 핵심은 알고 계신 게 돼요. 그리고 또 인문학 책을 보셨을 때 금방 여러분이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서 있지 않고요. 보세요. 여러분은 욕심의 결대로 살면서 양심을 다룬 인문학 책을 아무리 보셔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는 결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배당됐느냐? 보세요. 봄은요, 잡초도 사랑해 줍니다. 우주가. 잡초도 잘 자라요. 가을에는요, 쭉정이는 쳐버려요. 자연이. 숙살기라 그래요. 엄격한 기운이 돕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정의. 정의는 가을에. 남을 나처럼 사랑해주는, 모두를 사랑해주는, 남을 나처럼 여겨주는 마음, 공감 능력, 사랑은 봄에. 그리고 보세요. 겨울에는 씨앗으로 정보만 있죠. 여름에는요. 만물이 다 자신을 표현하죠.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조화가 예절이 여름에 해당되고 지혜, 판단력은요. 정보로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건 겨울에 배당한 거고 성실이라는 건 이게 한 번만 하고 말 게 아니라 늘 한결같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심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예.